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현재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인데요. 제주도 가시리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저게 날개 하나가 한 50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구조물입니다. 이게 이 커다란 선풍기가 돌아가는 셈이 되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소음이 영향권이 대략 반경 1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소음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저소음형 풍력 터빈이 많이 개발이 돼서 500m까지로 영향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 저 풍력 발전기로부터 500m까지는 소음 영향을 받고 그 밖으로 벗어나면은 좀 소음이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제주도다 보니까 소나 말을 방목해서 풀 뜯기는 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말이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저기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니까 소나 말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기 밑에는 아무것도 사람도 살지 못하고 소나 말도 풀을 못 뜯기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럼 그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자.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원이 융복합된 단지로 한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부지가. 저 정도로 풍력 태양광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국내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상당히 그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여겨져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태양광 발전 단지인데 영광에 염전 36만 평을 개발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도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천일염 산업이 지금 완전히 그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들 김장 김치 담그실 때 천일염 사서 담그실 텐데 천일염 가격이 무지하게 싸거든요. 20kg 한 포대에 소매가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엄청 싸죠. 20kg 한 포대인데. 그럼 그 현지에서는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20kg 한 포대가. 근데 그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천일염 가격이 여기 주부님들은 아마 김장 담그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천일염 가격이 이렇게 싸졌냐. 잠깐 이게 이 주제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천일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김치 담글 때 간수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김치 자체로 수입을 하니까 간수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천일염 수요가 줄어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치를 우리나라 김치를 먹더라도 이제 직접 안 담그고 사 먹잖아요.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김치를 담글 때는 간수를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김치 공장은 5번까지 간수를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5분의 1로 또 소금 수요가 줄어들고 세 번째 이유가 천일염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바닷물을 졸여가지고 만든 소금이니까 그 안에 각종 소금 외에 미네랄이라든지 광물질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양이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오염이 전 세계가 오염이 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남극이나 북극 바다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전 지구가 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된 상황이어서 그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에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천일염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정제염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그 선입견적으로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게 좀 자연스럽고 좀 자연적인 식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염전들이 지금 많이 폐염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염전이 땅값도 싸고 햇빛도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염전에다가 폐염전을 태양광 발전으로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했던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이상적인 에너지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그중에 또 70%가 산이어서 실제로 평야지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대단히 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좁은 땅에다가 또 태양광을 깔면 너무 땅이 아까운 거예요. 태양광 깔기에는 우리나라 땅이 너무나 좁고 비싼 거예요. 귀한 땅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태양광을 막 까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하고 또 태양광과 축산을 결합을 해서 이 축산업과 태양광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여기는 이제 가평에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 보면 그늘이 보이시죠? 이 그늘이 져가지고 실제로 농업과 태양광을 병행을 하게 되면 이 농업의 생산성이 한 10%에서 20% 정도 줄어듭니다. 저 그늘 때문에 햇빛을 덜 받으니까.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전에 100을 생산했다고 하면은 80에서 90 정도의 생산량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기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과 비교하면 농사만 짓던 때랑 비교를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태양광으로 전기만 만들 때보다는 전기 효율성도 떨어지고 농사만 지을 때보다도 농사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단위 면적 땅 생산성은 훨씬 더 좋아지는 이해되시죠? 이런 모델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농업과 축산, 바이오가스를 한꺼번에 융합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모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향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에도 에너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북한은 대형 발전소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 이제 경제 발전을 하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발전소 지을 때 이런 재생에너지 모델로 짓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북한이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사단법인 남북풍력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개성에 가서 북한의 바람자원 조사를 위한 학술대회를 열고 직접 그 남쪽의 기술자 10여 명이 북한에 가서 이 지금 보시는 게 풍황 계측기입니다. 풍력 발전을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계측 타워를 60m 정도 세워서 여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1년 동안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지만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하려면 이 풍황 계측을 먼저 해야지 되는데 북쪽 지역에 직접 가서 이 북한 기술자와 남한 기술자가 같이 협력을 해서 풍황 계측기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교류 협력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보시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죠?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1시 30분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뭐 많이 제가 발표하기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래프이실 텐데 이 빨간색이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고 이 하늘색이 대기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만 년 동안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대가 300ppm이었던 거죠. 7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존재를 했는데 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지금 430ppm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65만 년 동안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43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500ppm, 600ppm까지 올라 21세기 안에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이산화탄소 농도와 대기 온도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대기 온도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이제 대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어가지고 얼마나 올라갈지 잘 짐작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학 기술자들이 예상하기를 이 지금보다 1.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 생태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다.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한계치가 1.5도씨다. 그럼 1.5도씨 미만으로 얘를 증가하는 걸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억제를 해야 되고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억제하려면 배출원을 바꿔야 되는데 저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이 화석연료란 말이에요. 석탄, 석유, 가스.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풍력, 태양광, 수력 또는 바이오매스 같은 자원으로 바꿔야지만 이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조명을 밝히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걸 다 안 해야 되는 거죠. 전기도 사용하면 안 되고 마이크도 쓰면 안 되고 조명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 전기 에너지를 무엇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래프를 끌어내리려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가 두 번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죠? 2008년. 이때는 2020년. 2008년 때는 리먼 브러더스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이제 산업 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거고 이때는 코로나 때문인 거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극복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이미 이 회복세로 돌아서서 이게 2021년도거든요. 지금 2022년도니까 더
증가를 하겠죠. 이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꺾어내려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인데 중국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은 완만한 상승 내지 정체를 보이고 있고 유럽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세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중국, 미국, 유럽.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중국을 많이 탓을 하고 욕을 합니다. 중국 때문에 이 온실가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중국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중국 인민들이 사용하려고 제품을 만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혜택은 나머지 국가들이 누리고 있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국가는 오히려 이런 유럽 같은 국가들입니다.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어도 GDP는 증가해요. 경제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 경제 산업 구조를 자기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계속해서 주황색이거든요. 하락을 해서 점점점 가격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패리티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지점, 석탄화력 발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태양광 발전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만나는 지점의 그리드 패리티인데 우리나라도 2030년 전에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국내 연구가 2건 정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발전 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1kWh 전기를 만드는데 약 1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LNG로 전기를 만들면 500g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태양광은 약 20g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을 100%로 봤을 때 LNG는 50%, 태양광은 2%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만 생각하면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걸 줄이고 LNG 발전을 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또는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라는 걸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원자력 발전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인데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핵폐기물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우리 이제 방패장 갈등을 부안이나 경주에서도 겪었는데 저 폐기물이 처리가 안 돼서 항상 이제 보관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언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만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상당히 논쟁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저 약속이 지켜질지는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지켜봐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 발전량의 20%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를 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농촌 태양광 사업은 이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태양광 보급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주로 이 외지인들이 주도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부감이 심하고 수용성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직접 농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정보력, 기술력, 자본력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낮다 보니까 직접 또 시행을 했을 때는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좋은 모델이 없는 거죠.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사업 성공률이 높은데 좀 배가 아파. 우리 마을에 도움되는 것도 없이 외지인이 와서 돈을 벌어간단 말이에요. 태양광으로. 물론 이제 뭐 마을 발전기금 조금 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면은 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없지도 않지만 그래서 뭔가 이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 거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은 많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고 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간간히 보이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죠. 상당히 거슬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워낙 또 언론에서 태양광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나쁜 거라는 인식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보시는 것처럼 그 농사 짓는 농지의 상부에 보통 한 4m 이상 올려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고 그 밑에서는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성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현장의 모습이고요. 태양광을 가지고 발전도 하고 농사도 짓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농형은 아니고 일반 농촌 태양광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농촌 태양광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모습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가평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뭐 눈에 거슬린다면 거슬리지만 또 그냥 보면 또 봐줄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좀 더 미관, 경관에 신경을 써서 너무 이렇게 꼴보기 싫게 발전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좀 경관을 고려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태양광 발전을 고민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 어떠세요? 끄떡끄떡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뭐 좋지는 않죠. 이 모습이 이제 좋지는 않은데 이제 아주 보기 싫다 또는 뭐 그냥 봐줄만하다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닐하우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면 상당히 그 경관을 해치거든요. 녹색이 아니고 막 하얗게 깔리면.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노지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소득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이 계속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닐하우스가 많아지는 만큼 경관은 나빠지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소득은 그래도 조금 다소라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농촌에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게 경관을 다소 해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농민분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한다면 좀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문제는 저 태양광 시설의 주인이 외지인이냐 지역 주민이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농가소득 증대 일환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랑 농지를 뺏기고 농민들은 쫓겨나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서 가지고 대규모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이게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여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뭐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해서 태양광 사업하는 거가 뭐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자꾸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머리가 아픈 문제이기도 한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유럽은 농민들이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지역 주민, 농민, 협동조합이 직접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가난한 농민, 돈 버는 태양광 사업자 이런 식으로 좀 양극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거든요. 비즈니스여서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업은 결국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의 경우에도 농민이나 지역 주민이나 협동조합이 스스로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공 사례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모델을 찾기가 어렵고, 잘 언론에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비중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성공 비중은 상당히 작고, 우리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제 구조도 유럽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주도해서 경제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도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주도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선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지자체가 주도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쭉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이 없는데, 감귤 농사가 또 망조가 들었어요. 수입 농산물 때문에. 자꾸 이제 감귤 농사가 망해가니까 그 땅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농민들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주도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한꺼번에 농민은 땅만 제공하고 모든 관리를 제주도가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있어서 그 사례는 오늘 시간에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상 태양광도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또 반대가 무지 심해요. 그래서 뭐 경관을 해치는 문제, 또 막 중금속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수질이 오염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 가짜 뉴스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우리 정수장 있죠. 정수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치해가지고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돼서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수장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외에 있거든요. 비 오면은 빗물이 그대로 정수장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한 거예요. 정수장에. 그러면은 빗물이 태양광 패널 위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정수장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정수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호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 예를 드는 거예요. 정수장에도 이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수장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태양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호수에다가 태양광 시설 설치한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잖아. 보기 싫잖아요. 반대하는 거지. 설치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좋아. 경관을 해치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중금속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수질이 오염이 되는 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계속 언론에서 재생산이 되면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우리 일반인들도 태양광은 막 중금속 덩어리고 몸에 안 좋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경관을 해치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대신에 이 몸에 안 좋다는 위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가짜 뉴스는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 아주 꼴보기 싫은 사례들이죠. 산지 태양광의 경관 훼손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 더 아주 심각한 사진도 있고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사도가 심해요. 그래서 이게 보기만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비 오면은 다 산사태 나요. 산사태 나게 생겼잖아요. 이런 데는 원래 지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얘는 깎아서 만든 거죠. 이런 애들도 다 깎아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사태가 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죠. 산사태 주범이 태양광 난개발이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는 얘기를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게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2018년도니까 2017년도에 정권 교체된 바로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산업부에서 태양광의 REC 정부 지원금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육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통해 가지고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은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막았어요. 경사도 15도 보면은 대단히 급경사예요. 15도가. 그 15도 이상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제 완경사에서만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15도 미만의 완경사는 놀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나 밭으로 다 활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거기다가 태양광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해가지고 태양광을 임야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산림을 20년 후에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태양광으로 바꿨다가 20년 후에 다시 원상복구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이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8년 기준으로 완만하게 꺾여가지고 이게 이제 허가 난 건수고 실제로는 이제 허가만 났지 경제성이 나빠지니까 임야 태양광은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한 게 산지 태양광을 규제한 건데 그러면은 그 산지 태양광은 언제 허가가 난 거냐? 그 전 정부 때 허가 나서 지었던 것들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런데 언론에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산지 태양광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관도 가장 해치고 산사태 위험성도 높고 평야지대에다가 하면 그런 위험성도 적고 경관도 덜 해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 기사도 나기는 났었어요. 태양광 산사태 12곳 중에 9곳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허가됐다. 근데 이런 기사 처음 보시죠? 그 앞에 기사만 많이 보셨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에다 하는 거는 물론 안 되고 나쁘고 논이나 밭에다가 하는 것도 좀 지양하고 이 건축물 옥상 위에다가 하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노는 옥상들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는 이 땅이 좁아서 일조권 그리고 조경권이 잘 인정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앞집이 집을 높게 지으면 그래서 햇빛을 가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못 받아요. 일조권 침해가 인정이 안 돼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주면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 설치하면은 최소 20년 이상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앞집이 집을 지을까 말까 하면은 나도 무서워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못 올리는 거지. 그리고 또 태양광 업자들이 지붕을 빌려달라. 그럼 내가 지붕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수, 멀쩡한 집도 빗물 새는 경우 왕왕 있는데 남한테 빌려줘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다가 비가 새면 이게 원래 내 집이 잘못 지어갖고 비가 새는 건지 태양광 업자가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바람에 비가 새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지. 비 새는 원인 잡기 어렵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옥상 태양광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옥상 태양광도 꼴 보기 싫어. 이게 좀 거슬리는 태양광 시설들도 많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서 좀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를 권장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우리가 좀 심미적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을 고려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령 뉴 캘레도니아의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인데 하트 모양으로 상당히 이쁘게 발전소를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네바다 사막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인데 이게 이걸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괴기스럽다고 해야 되나 엄청난 구조물이 사막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즈니랜드 미국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해남에 설치된 솔라시도라는 태양광 발전소인데 상당히 경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제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런 경관을 고려한 국내 최초의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정원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아름답게 조경을 꾸며놔서 하늘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게 태양광 패널이에요.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돈만 생각하면 이 부분도 다 태양광 패널을 깔면 돈은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소간의 경제성을 포기하고 이렇게 녹색 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덜 삭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뻐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좀 더 미적인 부분을, 경관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상태양광도 경관을 고려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의 모습이고요. 역시 수상태양광, 여기도 수상태양광. 여기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에다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세종시하고 대전 유성 구간에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방음벽, 도로의 방음벽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방음벽을 태양광으로 설치를 한 모습이 되겠고요. 태양광 트리,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건물인데 태양광 패널이 전면에
배치가 되는데 상당히 이쁘게 잘 지었죠. 이거는 일본의 건물인데 엄청 이쁘죠. 이제 태양광 패널로 다 깔아가지고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옥상을 몽땅 다 태양광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태양광과 관련한 잘못된 얘기들 중에 눈부심이 심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맨날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태양광 패널 때문에 눈이 부시면은 이거 설치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항의 옥상을 몽땅 다 태양광 패널로 덮었다는 얘기는 태양광 패널의 눈부심이 대단히 적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 태양광 패널 자체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반사시키면 안 되는 애예요, 얘 자체가. 그죠? 존재 자체가 빛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전기로 바꾸는 게 태양광 패널인데 반사를 시키면 큰일 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는 일반 땅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빛 반사가 거의 없는 애가 태양광 패널인데 우리는 또 하도 부지불식간에 빛 반사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또 빛 반사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죠? 보면 그 태양광 패널을 보면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전달받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청의 건물 태양광 패널로 상당히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이고요. 독일의 건물, 미국 건물이고요. 이건 포르쉐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 건물 전면을 태양광으로 깔아가지고 상당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태양광 발전의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시간이 이제 다 되기는 했는데 짧게 태양광 패널 가짜뉴스 사례하고 실천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Environmental Progress라고 하는 이 찬핵단체 홈페이지에 태양광 패널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대학생이 글을 하나 올려요. 이게 이제 글의 전문이거든요. 이게 단데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태양광 패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글이 실렸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와 태양광 패널을 독성 폐기물로 정의한다라고 이 글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핵 폐기물하고 태양광 패널이 똑같이 탁식 웨이스트, 독성 폐기물이라고 디스터디 디파인스에서 탁식 웨이스트라고 해갖고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출발을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태양광 패널하고 핵 폐기물이 같은 독성 폐기물이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좋다 이거예요. 태양광 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식수 공급원, 호수나 하천에 버려지면 그 전자 폐기물로부터 용출이 돼가지고 식수를 오염시킨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이에요. 그 글이 이렇게 찬핵단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렸는데 그 글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017년도 국감장에서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주장했냐? 아까 얘기했던 Environmental Progress에서 이런 얘기들을 아까 그 글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서울신문에서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그 찬핵단체의
운영자가 이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환경단체인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문화일보에서 2018년도에 똑같은 얘기들이 똑같이 실립니다. 중금속 범벅 폐패널 태양광이 폭증해가지고 무방비로 매립되고 있다. 인체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성분된 폐패널.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요 근거로. 근데 이거는 논문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 쓴 글이에요. 검증도 안 됐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핵발전소에서 27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전소에서 연간 폐기물이 27톤밖에 안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저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저 논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태양광 패널에서는 크롬, 납, 카드뮴 같은 유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다 거짓말인 거죠.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용 후 핵연료와 태양광 패널을 같은 독성 물질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재생산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지불식간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양광 패널에는 중금속이 들어있고, 걔가 끊임없이 비 오면 그 빗물에 녹아가지고 땅으로 스며들고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양광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를 걱정을 해주세요. 큰일 났다고, 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이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 불교계 쪽에서 2017년도에 조계종 사회부 불교 생태 컨텐츠 연구소에서 누구나 쉽게 하는 태양광 발전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배포를 온라인으로는 안 해가지고 온라인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저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찰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찰이 좀 이렇게 산 속에 있고 자연 생태 친화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훨씬 좀 신중하게 경관을 고려해서 사찰에 적합한 모델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으면 까딱 잘못하면은 아주 보기 싫게 지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되 적극적으로 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대신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불교계에서도 이런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을 하려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종교계에 비교하면 좀 늦어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원불교 같은 쪽은 상대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공 사례, 추진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햇빛발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에 시작해서 2016년 3년 만에 100번째 발전소를 준공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서울에너지공사하고 이 태양광 보급 확산과 관련한 MOU를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들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옥상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같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은 이제 일반 생활시설물보다 반사율이 낮다라고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전자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전자파가 제일 심한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이 압도적으로 전자파가 높고, 모든 전기 설비는 다 전자파가 나옵니다.
모든 전기 설비는 전자파가 나와서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기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태양광 발전 시설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햇빛 에너지가 센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약한 에너지도 모아가지고 작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게 태양광 패널이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 에너지 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만든 전기 에너지가 작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작아요. 선풍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전자파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걸 막 누군가 과장되게 전자파 나오고 몸에 안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린 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유, 되게 몸에 안 좋은가 보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주변 온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리고 집광판, 태양광 패널을 씻어주는 과정에서 세제를 써가지고 환경 오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이 태양광 패널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은 태양광 패널이 깨끗해져 가지고 발전 효율이 올라가요. 발전이 더 잘 돼. 근데 발전이 잘 돼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세척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어. 인건비가.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업자들은 세척을 안 합니다. 더러운 채로 냅둬요. 그리고 비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 오나 보다.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세차 안 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이 세차하는 날인 거예요. 자동 세차. 그런 것처럼 비 오는 날 빗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세척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세제를 아예 쓸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태양광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나 뉴스들이 다 가짜 엉터리 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많이 유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듣고 이제 안 좋은 걸로 지금 벌어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초과했는데 이걸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시간 재촉을 좀 했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받기 전에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하려고 했더니 설비비하고 태양광 설치해서 수익을 보는 거하고 따져보면 나중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아서 그러면 오히려 부산물 있잖아요. 나중에 쓰레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원리로 치면 효과가 없지 않냐.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경제성은 우리 LED, 이것도 지금 다 LED인데 LED랑 비슷해요.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LED는 일반 조명기구보다 비싸거든요. 대신에 효율이 좋아가지고 적은 전기로도 빛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비싸.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싼 전구, 형광등과 비싼 LED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경제성이 있냐면 LED가 경제성이 있기는 해요. 형광등에 비교해서. 그런데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걸 길게 보면은 이득이 생기는 구조인 거란 말이에요. LED가.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수명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목돈을 들여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1,000만 원어치를 설치를 하면 1,000만 원어치를 설치를 하면 10년 동안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기비를 냈을 때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제대로 조리 있게 못하는데 그래서 그 경제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년 넘게 써야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해가지고 관리 잘못하거나 고장났는데 제대로 못 고치거나 하면은 5년 쓰고 망가지기도 하고 1년 쓰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LED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싸게 설치했는데 초기에는 고장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정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설은 경제성이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10년 이상 쓰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LED처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LED도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LED로 바꾸기가 겁이 나니까 겁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처럼 태양광도 그런 의미로 태양광 발전 시설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질문 있으신 분, 네, 바로 해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 잠깐만요, 마이크 잡고 하셔야 됩니다. 질문. 네. 그냥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패널 사용 기간이 20년, 30년이면요.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패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대단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모델의 원료 구성 데이터예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모델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성분 분석을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패널은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을 보면 76%는 유리, 8%는 알루미늄, 이 프레임, 그리고 1%는 구리, 5%는 실리콘. 우리 이 태양광 전지가 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재질인데 얘가 실리콘이에요. 반도체. 이 반도체는 석영 규소로 만들거든요. 나머지 10%는 이제 폴리머,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 태양 전지와 유리 사이에 접착제가 이 폴리머인 거거든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금속도 없는 거고 재활용 이걸 이제 또 다 매립되고 재활용 안 된다라고 언론에서 또 도배가 돼가지고 태양광 폐패널 대란이 일어날 걸로 많이 또 부정적인 묘사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은 이 8% 알루미늄은 무조건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가격도 고가여가지고 이 재활용 업자들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아주 비싼 재질이 되겠고 이 76%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리가 있잖아요. 저 재활용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저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구를 할 것도 없는 게 저걸 재활용하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중급 기술 정도면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런 애들도 재활용과 관련해서 폐기물 재활용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미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10% 폴리머는 이제 접착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벗겨내 가지고 버리는 애들인 거고 얘는 재활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사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도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지금 잘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왜 안 되고 있냐면 태양광 패널은 폐패널은 언제 나오냐면 만든 다음에 2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또는 30년 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패널을 본격적으로 보급한 지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극히 최근이거든요. 태양광 패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쩌다가 나오는 태양광 패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량으로. 이거는 경제성이 없어갖고 재생업자들이 안 가지고 가. 돈이 안 되니까. 재활용은 돈이 돼야지 하는 건데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태양광 폐패널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일부 고장난 패널들이 조금씩 나오면은 얘네들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매립돼. 별로 얘는 뜯어갈 거고 얘는 재활용 가능한 애인데 소량 나오니까 재활용이 안 돼서 버려지는 거예요. 건축 폐기물. 우리나라 이 건물 부시면은 유리 같은 것들 다 건축 폐기물로 가잖아요. 재활용 안 되잖아요, 걔네들. 그러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재활용 하나도 안 된다. 큰일 났다. 나중에 대량 발생할 텐데 그때 되면은 태양광 패널 때문에 난리가 난다라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업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신문 기사도 거짓말은 아닌 게 자료를 제가 잘못 찾나요?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찾고 있는데 저기서 찾았구나. 죄송합니다. 가짜 뉴스. 요거만 제가 너무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중금속 범벅이란 말은 거짓말인 거고 태양광 폐패널이 무방비로 매립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매립이 되고 있지만 이제 대량으로 폐패널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재활용 업계 준비 상황,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오기만 나와라 우리가 처리한다.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찔끔찔끔 나오는 거는 가져가는 운송비가 더 나오고 하니까 폐기물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거를 기자가 몰랐겠냐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찰 불사를 앞두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는 가짜 다큐, 일반 지상 방송에서 다큐로 아예 직접 다뤘어요. 그래서 정말 가짜 뉴스를 다뤘던 거를 보고 굉장히, 태양열이 정말 위험한 건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까 반사 때문에 철새들이 기후변화를 이동하는데도 그 반사광 때문에 갈 길을 못 찾고, 그 다음에 물 위에다 떠 있을 때 새똥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20년, 30년의 수명이 10년 미만으로 줄고, 그래서 청소 문제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찰 불사를 앞두고 있을 때 건축하시는 분한테 이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 지붕을 지으려고 한다.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전통 기와를 얹을 건 아니고 태양광 패널로 지붕을 이어서 불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건축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시냐 이랬더니 나중에 아까 폐기물 이제 처리 문제,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심과 산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까이에 양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똥, 벌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차랑 이런 게 많이 오염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불사를 했을 때 태양광 패널을 입고 지붕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걸로 영향으로 수명이 더 짧아지는가, 아니면 그리고 또 짧아지고 난 다음 그렇게 오염물이 떨어졌을 때 청소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전 직접적으로 굉장히 지금 궁금한 점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도 대단히 많고
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지적하는 사례나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몽땅 다 가짜 뉴스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진짜도 있고 또 진짜는 진짜지만 너무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확대한 것도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거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일일이 하나씩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찰에다 태양광을 적용을 하시는 걸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한 철새나 아니면 새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거나 있어도 미비한 새똥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극히 일부에서 새똥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일부의 사례여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거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 갈매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냐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극히 일부의 사례가 크게 보도가 된 거고 저희 영광의 태양광 36만 평에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란 말이에요, 영광. 그런데 염전이었으니까 갈매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새똥 문제 전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폐기물 문제도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경관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은 특성상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사찰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경관이 어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만나면 막 간곡히 읍소를 하면서 이거 저희랑 좀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경관이 이쁜 태양광을 같이 만들자고 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들께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게 불교 환경연대에서 지금 햇빛발전소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햇빛발전소 조합이 생겼고 하니까 자세하게 사찰에 직접 가셔서 일조량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무료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으니 불교 환경연대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인데요. 옥상에 있는 미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옥상을 바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늘에서 봤을 때 옥상 미관을 우리가 온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서역 앞에 원래 태양광 그거 설치에 대해서 강남 햇빛발전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강남구청하고 이렇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패했어요. 그렇게 특히나 이런 도시만에서 햇빛 발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신안을 갔다 왔는데 신안 연전에 대부분 이게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물려서 연전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거기다가 태양광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반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 걱정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소금 생산량도 걱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9월달부터인가 일본에서 유출시킨다고 그래요. 핵폐기물 방류한다고 그래서 이거 소금 문제 큰 문제구나 하는데 염전에다가 저는 태양광 설치하는 건 좀 반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별로 그냥 그런 거는 간과하고 당장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대안 제시를 같이 하면서 이거를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만 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길게 봤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점에 대해서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질문이 한 보따리 있어요. 근데 너무 저희가 시간을 적게 잡아서 그래서 가을쯤 해서 불교 기후학교 할 때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왜냐하면 상담받는 걸로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들 사실은 관심 있는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에 우리가 기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강해 주신 임송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